지난 시간에 조직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이어서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의 중에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있는 것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관료제 이론을 이야기해 보면, 관료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직 이론가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대표적이죠. 현대 조직 이론에서도 그 중요성이 여전하고, 지금도 대표적인 부분이 관료제 조직이 사회복지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조직의 유형도 바로 관료제인 거죠. 공무원사회가 대표적인 부분의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김해 씨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복지시설, 김해 씨 같은 경우 복지재단이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관료제는 많은 양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청적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분업 체계로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 자유와 권력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부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조직의 바탕을 삼는 권한 유형을, 첫째는 전통적인 권한, 두 번째 카리스마 권한, 합법적 권한, 이렇게 세 번째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권한 같은 경우는 족장이나 군주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세습적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정당한 권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통적인 관례에 따른 것. 명령 체계가 확실한 거죠. 군대를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카리스마 권한 같은 경우는 위계적 권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초월한 비범한 지도자의 기질이나 능력에 따라 존경심으로 학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수용해서 감명을 받아서 진행하는 형태고, 합법적 권한 같은 경우는 지배의 정당성이 인간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배만을 인정한다. 대표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운영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에 맞는 거죠. 관료제의 대표 특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명확한 권한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행정명령, 규칙, 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위가 정해지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수행해. 그러니까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권한이 명확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규칙입니다. 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서 제한되고, 조직은 동조성과 조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칙 체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청제입니다. 기관의 상하 간 혹은 조직 내부의 직원 간에도 명확한 명령 복종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공무원 사회를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MZ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제 좀 아니다라는 부분에, 아니다는 표현보다는 맞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이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는 문서주의입니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모든 직무는 서류에 근거하여 공식화되어 처리된다. 그러니까 문서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는 거죠. 이런 부분.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김해대하고 도하고 이렇게 보육복지부에서 선정돼서 하는 건데, 이게 절차에 따라서 지금 네 군데가 협약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비정의성, 조직의 운영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무시되고 공식적인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기술적 자격. 이상적인 관료제는 기술적 자격의 충원이 이루어진다. 기술적 자격에 의해 중원은 관료를 자의적으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연공서열, 업무적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들. 공식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하지 않고서는 해고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전문 지식입니다. 모든 전문적 직무 활동을 일반적으로 그 직무에 맞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직도 예전에는 특수직 아니면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일반 행정하고 같이 직렬을 보고 있는, 하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죠. 여덟 번째, 공사의 분리입니다. 직무 활동을 사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몰주관적, 비인간적 성격을 갖게 하고
정의성,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가족관계, 사적관계를 배제한다.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 조직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업은 각 구성원에 분담되며 특정한 과정을 분업함으로써 전문화가 추구된다. 10번째는 경력 지향성 강조를 하는데요.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지향한다. 그리고 11번째는 마지막으로 능률성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직의 최대의 능률을 올 수 있다고 말했듯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 능률을 극대화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존재하겠죠. 순기능 같으면 계층제의 승진 제도는 인간 본성의 상승 욕구를 충족 수단이 된다.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수직적 권한 계층을 통해 책임 수행이 용이해진다. 갈등의 제도적으로 조정한다. 고도의 합리주의와 실적과 능력에 의한 충원이 제도가 되고 종신 재직권 이런 것들. 최근에 이것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의사가 종신 재직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거의 같은 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복귀 명령 이렇게 해서 징계를 때릴 수 있는데 의사가 사직을 하면 복귀 명령 자체를 내릴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하나는 특권 계층화, 그리고 동조 과잉과 현상과 목표가 전치되는 이런 부분, 파벌주의, 그리고 할거주의의 현상이 초래되고 서면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이야기, 신속한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 지나친 공사분류 인해서 인간의 몰주관성, 비인격성을 강조한다. 선례주의, 무사한일주의,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이런 현상, 크리밍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자칫 방만하거나 비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의 관료제 이론을 적용할 때는 서비스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정대시키고 개선된 서비스 기술을 가져다 주는 등 긍정적인 기능과 서비스 대상자를 소외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인간을 기계시하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과학적 이론에 대한 반발, 반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나온 게 이제 인간관계 이론인데요. 1924년에 미국 호소온 공장 실험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했던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한 결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버드 대학 심리 교수는 메이오는 호소시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사에서 를 대상으로 해서 조명, 소음, 습도 등의 작업 조건이 노동자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자기 환경을 개선하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 결과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작업 환경과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일의 보람, 긍지, 동료들 간의 우애, 어리 등의 인간적이고 심리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또한 비경제적인 보상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인관계와 비공식적인 자생조직을 통한 소외감의 배제,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경쟁에 의한 생산보다는 협동에 의한 생산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패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고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호소온 공장의 실험에서 인간관계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조직 구성의 자금 능률과 생산성은
물리적 환경 조건과 권리 조건이 아니라 집단 내의 동료 또는 상사와의 인간적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작업하게 되고, 비공식 집단의 인간관계는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에서 비공식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작업 태도와 생산 형성에 강력한 요인. 그래서 이제 장려하는 것 중에 동호회,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비공식, 산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조직 구성원은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도 사회적, 심리적 욕구나 동기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입각해서 행동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회복지 조직도 이런 부분을 더 강요하게 있는 거고, 이게 조금 역기능을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MZ 세대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안 된다가 아니라 조금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인간관계 이론의 이제 장점을 보면 대인관계와 비공식적 자생 조직을 통한 소외감을 배제할 수 있고,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만족감을 형성할 수 있고, 협동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조직의 효과성과 결정 요인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조직 내의 정치적, 경제적 과정들을 무시하고 있다.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고, 조직 내의 갈등과 지배를 이제 무시한다, 간과하고 있다. 조직의 실체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있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인간관계 이론인데, 그 속에서도 이제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 같은 기계적 합리적인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인간관계는 비합리적인 모형. 인간과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과학적 관리론이 이야기했다면, 인간관계 이론은 사회 심리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률성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단기적, 공리적 능률성을 과학적 관리론이 강조했다면, 인간관계 이론은 사회적, 장기적, 인간적 능률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 관리는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관리 방식,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 이론에서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한번 또 책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상 체계를 한번 보면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물질적 보상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인간관계 이론은 비경제적이고 인간적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과학적 관리론에는 구성원 간의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인간관계 이론은 구성원 간의 협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고, 협동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구성원 간의 경쟁 이런 것들, 공헌은 조직 능률의 향상에 대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공헌을 했다면, 인간관계 이론은 조직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이 어떠한 또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의 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목표인 생산성 향상과 개인의 목표인 구성원의 욕구 충족 간의 양립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관리론도 그렇고 인간관계 이론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관에 있어서도 두 이론은 조금 유사하게 보는데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한 폐쇄체계 이론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인간관 또한 인간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만 보고 있다. 인간관계 이론도 마찬가지고 과학적 관리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
아까 앞에서 보상체계나 이런 거 부분에서 보면 구성원의 협동, 구성원의 경쟁, 뭐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동기부여 방식도 이제 유사한데요. 다양한 요인을 통한 외재적 동기부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도 주로 작업 계층의 인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계 이론을 보면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을 중요시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체계 이론을 설명하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부분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 즉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 이론에서 조직은 세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체와 단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직이 표방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기제가 아니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존해야 하고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성장해야 될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직은 그들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자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안정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전환하고 산출하는 체계를 가지고 안정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각종 자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등이 투입되고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 과정을 통해 투입한 것이 전환되어 서비스라는 것으로 산출되고, 이를 통해 전달된 것을 평가,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환경에서 투입을 얻어 산출,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런 반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체계로서의 조직 하위체계는 크게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요. 생산 하위체계, 유지 하위체계, 경계 유지체계, 적응 하위체계, 관리 하위체계로 나누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생산 하위체계는 조직의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생산 하위체계의 과업은 투입되는 재정, 인력을 조직의 목표에 따라 서비스로 전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목적, 과정, 사람의 전문화, 장소의 전문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 하위 체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욕구에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화를 말하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유지 하위 체계는 개별 직원들의 목표나 꿈을 조직의 목표에 통합시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 유지 체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자신들이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경계 유지 체계는 크게 생산 지지 체계와 제도 하위 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산 지지 체계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서비스, 생산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조직과 교환 관계를 갖거나 기관 간 협력 조정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체계를 말하고, 제도적 하위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이 지역사회의 지지와 정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제도화에서 통합적인 하위 체계로 지지, 정당성을 확보하여 외부적인 권위를 확립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적응 하위 체계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조직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변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와 계획에 의한 조직의 합리성과 숙련을 강조하는 하위 체계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적응 하위 체계의 과업은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연구 및 개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 하위 체계 같은 경우에는
하위 체계들 간의 조정, 통합을 통해 내부적 통제를 달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 하위 체계는 관료적 구조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은 민주적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통해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하위 체계는 각 하위 체계로부터 정보를 종합하고 조정 통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라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 이론에는 크게 이제 조직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직들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있고, 두 번째, 조직 내 각 단위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조직의 형태와 특징 짓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개방체의 관점을 견지하여 환경에 대한 조직의 생존력을 정진시킬 수 있고, 넷째, 자원, 권력, 가치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여 조직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에서는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완전한 기술적 합리성과 구성원들의 만족이 조직에서 완벽히 달성된다는 가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유일한 조직 설계가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 이론에서 조직 설계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 및 과정은 상황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관리자가 상황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우선시할 사항으로 자신들의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욕구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이론은 조직의 환경, 기술, 규모가 조직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경제나 기술적 상황과 같은 조직의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인간적 상황과 같은 조직의 내부 요인도 중요시함으로써 환경과 조직, 가업,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조직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정치 경제 이론은 상황 이론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개방 체계적 관점으로 파악하여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의 상호작용의 역할 관계에 따라 조직의 유효성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합법성과 권력 등의 정치적 자원은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의 목표 달성과 생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재원, 클라이언트, 인력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직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피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이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역할 관계에서 조직의 형태를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회복지 조직의 형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 조직이 돈이나 권력 같은 정치, 경제 자원에 있어서만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끄는 가치와 이념이 있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서 적용성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전적 이론에 있는 여섯 가지 이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3차 시에는 이제 현대적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목표 관리 이론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총체적 품질 관리, 그리고 에드호크라시라는 이론, 학습 조직 이론, 그리고 벤치마킹, 기타 현대 조직 이론으로서 리스트러क्च링, 그리고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그리고 다운사우징, 아웃소싱, 6시그마 경영이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론들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이론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입하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우리 현장에 적용하기에 맞다라기보다는 이걸 도입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뭐 되짚어 보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우리 조직한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뭐 몸담고 활동하게 되는 조직이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 속에 내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각각의 조직에서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한테 맞는 조직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